첫째는 특히 히스패닉계나 이런 소수 마이너리티 그룹에서 우리 친척도 데리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민 단속을 저렇게 철저히 하는가? 데리고 올 길이 없네. 그래서 앙심을 품는 경우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죠. 시민권자들 중에 이 국경장벽이나 이민 단속을 안 해야 된다 혹은 널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권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지역에서 출마되는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쪽이 전부 마이너리티 연합체니까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국경장벽이라든지 강력한 이민 단속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권자 등록, 선거인 등록 과정에서 내가 시민이냐 아니냐를 골아프게 많이 따지지 마라 이거지. 그냥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하나 그냥 집어넣고 그냥 하자. 시민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투표한테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러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나 국경장벽 계속 짓겠다. 그래서 2월 15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 국가 비상사태에 의해서 국방예산 등에서 80억 달러를 전용할 계획이 쓴 거예요. 자, 이 짓을 해놓으니까 2월 27일 날 미 하원이 국가 비상사태 철회 촉구 결의를 했어요. 이때 245대 182로 촉구 철회를 했는데 공화당 쪽에 배신자가 13명이나 나온 거예요. 상원이 그걸 하고 나니까 3월 14일 날 하원이 그걸 하고 나니까 3월 14일 날 미 상원이 똑같은 결의를 했는데 이때는 59대 41이에요. 이때 공화당 쪽에서 배신자가 12명이나 나와요. 공화당 쪽 배신자 12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3월 15일 날 트럼프가 상하원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요. 그 거부권 행사하려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어 엎으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1을 결의해야 되는데 하원이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미 하원이 3월 26일 날 3분의 2 결의에 실패했습니다. 어저께. 248대 181, 배신 14표입니다. 공화당 쪽 배신자.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각각 한 12서너 명, 12명 뭐 이렇게 있단 소리예요, 이게. 상원 하원에서. 이게 이렇게 힘든 이슈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미국 정도 되는 나라면 거기 길을 쓰고 그냥 미리국해서 살라 그럴 텐데 중남미에서부터 애들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 그럼 국경장벽 세우는 거 좀 그 자연 훼손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렇게 기본적인 충돌이 있다고요, 이게. 자, 이 정도로 미국 정치가 험악해요, 지형이. 거기가 지형이 온건한 데가 아닙니다. 험악한 지형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지형이 험악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굳건히 알고 지켜내는 보수 세력이 기본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지형을 깨고 나가는 거지 지형 자체가 편편하고 편안한 지형이 아니에요, 미국 정치가. 자, 이렇게 지형이 험악한데 등 뒤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러시아 간첩일지 몰라 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까딱하면 군사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정도의 강도로 북한을 목졸라 죽이기를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3월 22일 저 러시아 간첩일지 몰라 라는 딱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상황을 볼 때. 이런 거는 이제 좀 군사학적이나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해본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이 수순이 왜 중요한가, 왜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 그걸 다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둑에서는 이걸 아생연호살타라 그래요. 아생연호살타는 뭐
그렇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을 굳히고 나서야 상대방을 죽이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생, 내가 살아가는 조건을 굳히고 나서야 연우, 그렇고 하고 나서야 살타, 상대방을 죽이러 갈 수 있다. 이게 프로 싸움권의 좌우명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기반을 다진 다음에야 상대방 사냥에 나서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수는 뭐냐? 내 기반 다지는 것이 상대방 공격이기도 하는 그런 수가 제일 좋겠죠. 이걸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아는데 100번 싸우면 왜 위태롭지 않아요? 힘 밀리면 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승부가 결정되는 큰 싸움이 있어요. 이걸 대회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캠페인이라 그래요. 승부 결정을 영어로는 decision mak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학 책 읽을 때 영어로 decision making 이렇게 나왔을 때 뭐 결정을 내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승부 짓기를 전쟁의 승부 짓기요. 전투의 승부 짓기 말고 그걸 decision mak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대가 나보다 혹은 나한테 약점이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약점이 있을 때는 치명적 약점이 있을 때는 결전을 피해야 돼요. 내가 약점을 다 커버를 하고 딱 틀거리를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우리가 가마솥에 불 뗄 때도 그렇잖아요. 가마솥 안 칠 화덕을 정확하게 돌을 갖다가 다 괴놓고 그 다음에 가마솥을 안 쳐야지. 뭐 여기에 돌 하나 있고 여긴 맨 땅인데 가마솥 안 쳤다가 자빠져 갖고 다 쏟아지죠. 똑같은 거죠. 이 틀거리를 딱 만들어 놔야죠. 내 약점을 다 커버해야죠. 그리고 나서 결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진 형세가 그거거든요. 벌어진 형세가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김정은 사냥이 이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게 중국이 무력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붕괴 접수에 돌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사단이 일어나고 나면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 정치 쓰나미가 와요. 이 셋을 엮은 이제 그 합주곡이 펼쳐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도쿠쿠 삼자택일이라 그러는데 도발하면 침공당해요. 그래서 미국이 접수해요.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은 미국이 사정없이 막 사실상의 해안 봉쇄까지 와서 그냥 막 목을 조르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죽는다고요. 쿠데타로 죽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김정은 집단, 김일성 영생교의 그 메시아 집안이 김정은이가 나 항복하고 그러면 미국에 다 털고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만약에 움직임을 취하다가는 바로 2인자, 3인자한테 쿠데타 당해서 죽어요. 왜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입장에서는 야, 네가 김일성 영생교 메시아라며 그게 너의 존재 이유잖아. 근데 가업을 이제 포기해? 그럼 넌 존재할 필요가 없네. 날려버리고 우리가 직접 미국이랑 딜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그래서 도쿠쿠예요. 도발하면 침공. 쿠데타해도 접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쿠데타. 다음에 미국한테 항복해도 쿠데타. 그 어느 경우든 간에 미국이 접수하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도발해도 미국 접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쿠데타 일어나도 미국이 접수. 김정은이가 항복하려고 해도 미국 쿠데타 일어나서 미국이 접수. 어느 경우든 미국 접수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이 틀이 다 나온 거예요. 중국이 무력화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건 경제봉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요. 군사압박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요. 심리전 무지막지하게 할 겁니다. 이제는 아주 가파르게 목 졸라 죽이겠다고 나올 거라고요. 전략적 교살, strategic strangulation. 이거 이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몇 시간 후에 미국에서 펼쳐지죠. 이게 데이비드 슈틸웰이라고 미 공군 준장 출신인데 중국어를 영어처럼 하고요. 한국말도 꽤 잘하고요. 이 사람 처음에 취직할 때, 공군에 취직할 때 원래 그냥 먹물 출신이에요. 취직할 때 한국어 전공자로인가 취직했어요. 데이비드 스틸웰. 일본어도 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평생 공군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 동아시아, 중국 군사력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중국 군사력에 관한 군사 전략에 관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세계 최강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온 거요? 거의 처음이에요. 왜냐? 군 출신, 이 자리는 원래는 다 학자거나 외교관 출신들이에요. 외교관 출신들이 오는 자리인데 동아태 담당 차관보란 자리가. 이 군인 출신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아마 아미티즈였던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이 사람은 아주 그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미 해군인가 출신인데 월남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워낙 사람이 따뜻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월남 현지인들이랑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꾸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월남에서 발을 뺄 때까지 이 사람이 무관으로 나중에 이제 야전에서 무관 발령 받아가지고 무관으로 그 미국 그 대사관 철수 과정 그 전체 과정을 같이 뛰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국무부로 픽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군사 전략 전문가라든지 군사 정보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미티즈는 군인 출신이긴 한데 이 데이비드 스틸웰 이전에 이 자리에 수십 명이 거쳐간 자리인데 이 자리에 군인 출신인 아미티즈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아미티즈도 군사 정보나 군사 전략 전문가가 아니에요. 데이비드 스틸웰은 중국 군사 전략, 중국 군사 정보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거 트럼프가 직접 뽑은 사람이거든요. 완스타, 공군 완스타. 오늘 상원 청문회가 열려요. 조금 이따 몇 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평양은 멘붕이죠. 이거는 최선희의 3월 15일 날 평양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최선희 그때 황당한 소리 많이 했어요. 미국은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럼 북한에 유리하겠네. 미국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면 원래 둘 사이에 협상하다가 한 놈이 손해보면 한 놈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협상은 어떨 때는. 미국은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 그래. 왜? 그럼 북한이 이익이면 북한은 가만히 있어서 표정 관리해야지. 웃겨. 그 말 자체가 웃겨 일단. 그 다음에 트럼프는 착한 영감이고 폼페오와 볼턴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얘들이 멘붕이구나 그랬어요. 이거는 강경화도 하지 않을 얘기죠. 강경화 되게 싫어하는데 강경화도 개판으로 외무장관 해먹고 있는데 강경화조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협상을 했어. 그 이제 국가 원수끼리 협상을 했어. 이제 외무장관급이 아래 있고. 협상 결과가 좋았던 나쁘던 그 외무장관이란 사람하고 외무부 차관이란 자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시진핑이는 좋은 사람인데 그 아래 왕이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거를 기자회견장에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도 엉터리지만 그 판단을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멘탈 붕괴 상태란 소리예요. 이게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ICBM 실험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거 다 멘붕 소리예요, 전부. 이거.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갈 발을 모르겠다. 갈 발을. 갈 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만 갈 바를 모르고 있냐? 문재인 진영 그리고 앞으로 이 자한당 조중동 진영도 마찬가지로 뇌피셜 망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들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간첩이냐 종북이냐 친북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간첩은 북한에 문서 보내가지고 노동당 입당하고 밀봉 교육 받은 거죠. 얘들은 오히려 딱 엎드려 갖고 잠수 모드를 타거나 이중 간첩을 할 생각을 할 거예요. 죽으니까. 종북은 얘들은 아주 발작적으로 날뛸 거라고요. 이 종북은 북한에 충성명세는 안 보냈어요. 북한 노동당 입당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간첩스러운지를 알아. 간첩이랑 접촉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일신의 영광과 일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쪽에 줄 서가지고 3, 40년을 살은 놈이에요. 한 30년 정도를 그쪽에 줄 서서 살았다고요. 얘들이 이제 히스테리 일으키죠. 친북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커넥션을 위해서 간첩도 존재하고 있고 이 세력의 핵심에 간첩이 존재한다. 이 세력의 핵심부에 종북이 존재한다는 거 알면서도 같이 어울려서 동지관계로 같이 장사를 해온 애들이에요. 되게 이런 말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관을 했던 제 운동권에서 알던 선배한테 물었어요. 그게 언제냐? 2010년이에요. A 선배 그거 지금 그 사람 DJ 때인가 뭐 그때 장관했어요. 노무현 때인가. A 선배 지금 저쪽 그 선배가 있는데 거기 종북 애들 뭐 이런 애들 디글디글 하는데 좀 선배라도 나서서 이제 입 바른 소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장관직이나 했고 나이도 이제 있는데 저보다 한 10살 위니까 그때 이미 이제 60대 후반이죠. 60 한 대여섯 일곱 됐을 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장관직이나 해 드신 양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물론 종북 있지. 문제 많어. 근데 대한민국의 모순만큼 문제 많냐? 대한민국의 모순을 해결하는 게 급한데 종북 애들 일단 가만 놔둬야지.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이 친북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거리 두고 있다 그래. 비판적으로 본다 그래. 근데 같이 종북스러운 혹은 간첩스러운 자들하고 같은 정파를 이뤄서 같이 놀아. 그 왜 같이 노냐? 물어보면 물론 거기에 좀 문제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아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에 모순이 많기 때문에 문제투성인 이 헬조선이기 때문에 걔들이랑 우선 당분간 같이 놀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층위별로 이게 간첩이냐 종북이냐 친북이냐 이게 층위별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털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한 층위가 온전하게 그냥 나가냐? 아니에요. 인맥과 그룹에 따라서 또 튀어나가요. 밥그릇 싸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릴 거예요. 아주 폐악질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우스꽝스럽고 분통 터지는. 자, 야당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야당은 간첩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통진당의 간첩 3명 박는 것보다 자한당의 간첩 1명 박는 게 훨씬 공들여서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통전부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민노총이나 통진당의 간첩 10명 박는 것보다 그때 간첩이라는 건 북한에 충성맹세 보내고 밀봉교육 받고 통신교육 받고 뭐 이런 거요. 그냥 제가 입으로 말하는 간첩이 아니에요. 아주 물리적 간첩이에요. 물리적인 그런 행적이 있는. 제가 만약에 북한의 통전부다. 그러면 통진당이나 혹은 민노총에 간첩 10명 박는 것보다 자한당의 간첩 한 명 박는 게 훨씬 더 공들여서 할 짓이에요.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사법부의 간첩 박는 게 훨씬 더 공들여서 할 짓이에요. 제가 만약 간첩이라면 서울대 교수의 간첩을 박는 게 훨씬 더 공들여서 할 짓이에요. 서울대 교수
그때 저기 지리학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지질학인가 지질학에서 1인자였던 양반 간첩으로 그 걸린 적이 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 훨씬 더 공들여서 한다니까요. 당연히. 왜냐면 파괴력이 그만큼 크니까. 그 위치에 그런 자리라면. 제가 만약에 통전부라면 헌법재판관, 대법원 판사, 고법판사, 검찰 상층부, 그 다음에 지금 구여권,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간첩받는 게 저게 굉장히 공들일 것 같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간첩 10명 박는 것보다 조선일보에 간첩 1명 박는 게 훨씬 파워풀해요. 효과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야당 쪽에도. 그러니까 종속돼 있냐, 원죄가 있냐. 특히 탄핵에 관해서 원죄나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뭘 예를 들어서 자제나 사위가 상습 마약범이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의 딸이나 아들이 같이 커플링으로 마약에 관련돼 있는 흔적이 있고 이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보는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보고 있으면 조중동만 보고 있으면 지능이 떨어지는데 세계 정세가 눈에 보이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제각각 또 다른 행태를 보일 거예요. 저기 자한당 조중동 쪽도. 그래서 이게 참 골아픈 게임입니다. 근데 이 골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꿋꿋이 하나만 보고 가면 돼요. 자유시민이 어떻게 각성되고 조직화될 거냐. 의외로 약합니다. 의외로 약해요. 뭐냐면 우리 쪽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요. 그 파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먹거리를 둘러싼 깡통 진보 진영 100명에 한 50배, 100배 나와요. 50배, 수십 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쪽 사람들은 모일 때 먹거리 중심이 아니거든. 근데 쟤들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직장, 노조 중심으로 모인다고요. 이게. 교수협의회, 전교조,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환경도 마찬가지로 먹거리 중심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화돼 있잖아요.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환경 프로젝트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먹거리에 초탈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식견 있는 생활인들이. 그래서 잠재적 파괴력이 우리가 훨씬 커요. 같은 그 사이즈라 그러면 그 힘이 우리가 10배, 20배 큽니다. 이 힘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쪽에서 평균 지역구당 한 100명, 한 200명 모이면 한 250개 지역구니까 한 5만 명. 그중에서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남 힘들잖아요. 일단. 호남 빼고 나서 한 200개 지역구에서 평균 200명 그럼 4만 명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회비를 내서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이런 그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교양을 강화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4만 명 딱 조직되면요. 월에 한 3,000원, 5,000원, 10,000원 내는 사람들로 3,000원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이 게임 끝나요. 우리가 조만간에 그런 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제가 며칠 있다가 깃발 들을게요. 예, 저는 이제 깃발 중에 하나 드는 거고, 저는 이제 글쟁이고 컨텐츠쟁이니까 처음에 물꽃 틀 때 작업 좀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힘을 합치시겠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